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나는 다음 주까지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2, 3주 안에 병상 부족 사태가 나타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 QR코드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금의 대면 방식보다 속도가 빨라 하루 1,000명 넘게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의료진에 대한 2차 감염 가능성도 크게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0만 명이 발생한 가운데 11월에만 신규 환자가 4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환자는 6천만 명을 넘었고 감염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방 총무청의 당선 확인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후특사로 임명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해야 미국의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은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 과거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을 거쳐 세포치료제로 항암제가 발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면역세포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큐로셀 김건수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관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2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일주간의 국내 발생 하루 평균 환자는 31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316.3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1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하루 평균 확진자는 수도권 222명, 호남권 29.4명, 경북권 20.1명, 강원 19.7명, 충청권 16.1명, 경북권 7.9명 등입니다. 손 반장은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1.5단계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수도권 등의 감염 확산이 환자 증가 추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앞으로 2, 3주 안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관장은 브리핑에서 중환자가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총 115개가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중환자 병상 25개가 남아있으며 앞으로 일주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호흡기 내과나 일반 내과 전문의가 관리하는 중환자실 숫자까지 포함해 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강행된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방역통제관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집회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어기면 강력히 조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총파업과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인 민노총에 자제를 거듭 요청했지만 민노총은 정부가 방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노총을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그 어느 때보다 방역에 신경을 써서 진행됩니다. 특히 수능 전날인 예비 소집일에도 교실 입장이 안 돼 운동장에서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능 시험 당일에는 마스크를 쓰고 매시간 환기를 하는 것도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신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수능 예비 소집일 모습입니다. 선생님에게 수험표를 받아든 고3 학생들이 후배들의 응원 박수를 받으며 교문을 나섭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풍경을 기대하긴 힘들게 됐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수험표는 지난 4월 모의평가 때 문제지를 봤던 것처럼 실외에서 워킹스루 형태로 받게 전망입니다. 수험표를 나눠주는데 워크스루 방식이니까 이제 운동장에 이제 팻말 놓고서 학생들 보면은 나눠주도록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수능 시험장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론 입장이 안 됩니다. 수능 당일엔 오전 6시 반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데 손소독과 발열 체크 등을 위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망사나 밸브형은 금지됩니다. 특히 매교시 시험이 끝나면 환기를 해야 하는데 12월 날씨를 감안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또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고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도교육감이 돌봄 전담사의 상시 전일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6일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학비연대는 회견에서 교육당국은 파업이 임박해서야 겨우 대화를 고민하는 악습을 보여왔다며 늦었더라도 실효성 있는 협의를 촉구하고자 2차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선도하고 있는 감염병 혁신연합에 가입하고 올해 300만 달러, 우리 돈 33억여 원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혁신연합은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보건전문기구로 코로나19 관련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9개 백신 후보 물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노비오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국내 임상 실험에 연구비 690만 달러, 우리 돈 84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시설 사용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권 한 장에 1,000원씩 부과되는 출국 납부금을 이용해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00만 달러를 감염병 혁신연합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에 QR코드를 이용한 코로나19 검사 방식이 도입됩니다. 지금의 대면 방식보다 더 빠르게 많은 인원을 검사하면서도 감염 우려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선별진료소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500~600명이 찾았다면 산발적 집단 감염 여파로 요 며칠 계속 1,000명 안팎입니다. 검사 건수가 평소의 2배가량 뛴 건데 이런 긴 줄이 조금은 짧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접촉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단계별 대기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입 인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요. 민원인분들도 검체 시간 대기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절차는 역학조사서 작성과 문진, 검체 채취 순으로 일반 선별진료소와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역학조사서를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손으로 쓴 조사서를 보건소 직원이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운 전산 절차가 사라지는 건데 검사자가 보건소 직원에게 구두로 인적 사항과 증상 여부를 설명하면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가 만들어집니다. QR코드로 인식된 정보로 문진을 받은 뒤 검체를 채취하면 끝입니다. 또 지금처럼 검사 후 일일이 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사가 끝나면 이렇게 10초 안에 내부 소독이 이뤄져서 다음 검사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출구를 나갈 때는 이렇게 살균 부스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검사자가 찾아도 방문자끼리 접촉해 감염될 가능성이 작아진 데다 단계별 대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하루 1,000명 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 채취한 검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자동 운반되는 만큼 의료진의 2차 감염 우려도 줄게 됐습니다. 검사자는 일체 외부인 접촉 없이 의료진과의 직접 접촉도 없이 비대면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감염 사례로 부쩍 늘어난 검사량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는 내년 중 2,900선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1년 경제 전망과 자본시장 전망에서 내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습니다. 대외 경제 환경에서 미국 경제가 내년 상반기 일반 대중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내 경제의 경우 소비와 수출이 회복하면서 3%대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편의점 심야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25는 24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일주일 전 같은 시간과 비교할 때 5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CU도 같은 시간대에 심야 배달 주문 건수가 13% 늘었습니다. 정부의 2단계 지침에 따라 수도권 편의점 점포는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돼 밤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을 통해서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관련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달 기준 올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9명보다 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 4분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대비 81.7% 상승한 게 이륜차 사망 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늘었거나 계속해서 대면 업무를 하는 배달, 대리운전, 경비,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322만 장을 지원합니다. 이 가운데 12,000여 장은 코로나19로 일감이 급감한 봉제 노동자들에게 제작을 맡겼습니다. 또 밀접, 밀폐, 밀집, 산밀 환경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과 콜센터에는 공기청정기 등 감염 예방 물품이 지원됩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당분간은 확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나게 될지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많은 상황이라서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당국의 엊그제 정례 브리핑을 보면 최근에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시료하고 군 입영장정에 대한 시료에 대해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미확진자 중 양성 사례를 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3차 시료의 경우에는 1,300여 명 중에 1명, 그래서 비율로 보면 0.07%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군 입영장정 시료 중에는 6,800여 명 중에 15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0.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산술적으로 이 수치만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군 입영장정, 즉 20대 초반 연령대의 무증상 감염이 일반 국민보다는 약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해당 연령의 남자 인구 대비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이 연령대의 남자 인구가 한 180만여 명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 비율대로 하면 한 4,000명 정도가 실제로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11월 중순 자료에 보면 40대 이하의 청장년층 확진 비율이 5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서로 일맥상통한다. 즉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주로 젊은 층에서 이루어지면서 최근의 전파 양상에 어떤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언급하신 통계가 두 집단 간의 표본수는 다르기는 하지만 젊은 층의 숨은 감염자 수가 3배나 높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계절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까지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 1단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방역 조치가 하향 조정된 건데 아무래도 제 판단에는 지난 추석 연휴 방역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조치에 보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국민들의 사회적 접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요인도 있고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작용을 했을 거다. 그래서 춥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임상 증상 발현 시점부터 선변진료소 방문까지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게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화요일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영업시간이나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강화됐는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최대 2주로 알려져 있지만 보통 확진 판정까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최소 향후 일주일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세부 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수가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효과는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주로 전파가 이루어진 양상을 보면 지인 간의 접촉이 많습니다. 특히 지인 간의 접촉 중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 대표적으로 식사나 카페 방문 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급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 상황을 크게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한 어떤 방역 관리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해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요인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 최근에 크게 확산세를 보이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당초 자국 내 감염자 수가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해서 일정 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된 측면도 있고요. 예.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부의 경우에는 현재 겨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함께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누적된 확진자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신 개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도 큰 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투약 방법에 따라 90%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 기준으로 했을 때 2번 접종에서 첫 번째 원도스, 두 번째 원도스 이렇게 했을 때는 방어율이 62% 정도 나왔고요. 첫 번째 접종을 0.5도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종을 1도스로 했을 때 90%의 방어능을 보인다. 그래서 평균 7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실제로 접종 방법, 그러니까 용량에 따라서, 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즉 전달체를 이용한 DNA 백신 형태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에 대한 항체도 형성이 되지만 실제로 전달체, 벡터에 대한 항체도 같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달체에 대한 항체 반응이 첫 번째 투여량이 많아서 높을 경우에는 두 번째 접종을 했을 때 이 전달체가 실제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 반응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접종 시 용량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더 효과가 있었던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는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백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원래 알려져 있고요. 네. 만약에 향후에 돌연변이주 발생을 해서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초 국내 시판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현재 개발 상황을 보면 조만간에 임상상담 시험이 마무리가 돼서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이 맺어져 있고 계약 당시 일정 물량을 국내에 유통하는 조건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어도 내년 2분기 정도면 일정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고 특히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백신 중간 결과라는 점에서 최종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면서요. 국내 물량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로 가파릅니다. 11월 한 달간 400만 명 넘게 감염되고 내년 1월 20일까지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병원은 코로나19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사이 입원 환자는 77%, 중환자실 입원은 55%나 증가했습니다. We have more than doubled, almost tripled the number of patients that we were seeing in the spring. 11월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310만 명. 코로나 사태 후 한 달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이달 말까지 4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도 17만 2천 명으로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It took us 6.5 weeks to get from 70,000 to 140,000 cases. So again, we're accelerating the case infection rates. 워싱턴대 연구팀은 내년 1월 20일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럽과 브라질 등에서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어느새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처음 1,000만 명이 되는데 179일이 걸렸지만 이후 점점 짧아져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되는 데는 1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는 나라도 11곳으로 늘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10일 이후 곧장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젝트인 초고속 작전 브리핑에서 모든 게 잘 진행되면 12월 10일 이후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월 10일은 미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제약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에이자 장관은 FDA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64개 관할구역 전체에 백신을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가 의심될 때의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열흘로 단축할 수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DC가 코로나19 격리를 단축하는 권고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2주인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열흘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검사를 권고에 포함시켜 코로나19의 음성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코로나19가 발병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총무청의 승자 확인에 따라 정권 인수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외교안보 진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방총무청의 승자 확정을 받은 인수위가 곧바로 홈페이지 주소를 정부 기관에 맞게 바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새 주소와 함께 정권 인수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당선인 신분을 법적으로도 확인받은 바이든은 외교안보 진용을 직접 소개하면서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를 이끌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a team that reflects the fact that America is back, ready to lead the world, not retreat from it.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를 소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We can't solve all of the world's problems alone. We need to be working with other countries. We need their cooperation. 이런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주 국무부가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했다고 인증했습니다. 네바다주 대법원도 최종 개표 결과를 승인하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서 경합주 가운데 조지아와 미시간주도 승리를 인증했습니다. 애리조나와 위스콘신주가 남았지만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세는 이미 끝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기후특사로 지명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해야 하며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지명자는 현지 시각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지명자 소개 행사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이 위기를 끝내려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첫날 파리 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것이 옳고 파리 협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지명자는 또 1년 뒤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모든 국가가 함께 야망을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함께 실패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현지 시각 24일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행정부 수반격인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인들을 위한 또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을 승인했다면서 이 계약으로 모더나가 생산한 백신을 1억 6천만 회 투여분까지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해당 백신이 정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모든 EU 회원국은 동시에 일정한 비율,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EU가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각국 제약사들과 체결하는 6번째 계약입니다.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모임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합의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새 조치는 현재 실시 중인 부분적 폐쇄령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20일로 연장하고 다음 달부터는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맞이 축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의 폭죽 사용도 금지됩니다. 프랑스가 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동안 유지해온 이동 제한 조치를 3단계에 걸쳐 서서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 28일부터 비필수 사업장도 영업을 허용하고 코로나19가 통제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달 15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를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5,000명 아래로 떨어져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식당과 술집은 내년 1월 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오후 TV와 라디오 등으로 생중계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 당신의 노력이 성과를 냈다며 바이러스의 순환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여행 지원 캠페인 중단을 놓고 정부와 도쿄도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중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건데 감염 확산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경전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은 이미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도쿄 지역 주민들도 정부의 여행 지원 사업에 따라 전국 여행을 할 때 최고 절반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무서운 확산세의 스가 총리는 결국 일부 지역을 여행 지원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感染が相当に拡大している地域に向けて新規予約については一時停止する措置を導入することを決定をいたします。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먼저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感染状況や病床の状況、これは一番よく分かっておられますので、まずは知事にしっかりと判断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여행 지원 사업을 4천만 명이 이용했지만 그중 감염자는 180명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이 사업을 지목했지만 일본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쿄도는 정부 판단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중단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와 코이케 도지사가 이 문제를 풀자고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신속히 명확한 방침을 결정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시간을 보내는 양상입니다. 그러는 사이 도쿄의 중증 환자는 하루 새 50여 명으로 늘어나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감염 확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백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중간 임상 결과에서 최대 90% 효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방역 당국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3종 모두 올해 안까지 임상 시험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 내년에 최대 200만 명분 생산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요. 사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질병은 바로 암입니다. 항암제는 과거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에 거쳐서 최근에는 세포 치료제로까지 발전했는데요.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첨단 항암 치료제인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큐로셀의 김건수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코너 나오시면 항상 첫 질문으로 회사 이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네. 자, 회사 명칭이 큐로셀인데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합성의약품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것들은 오래전부터 개발된 약이고요. 네. 비교적 최근에 세포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라는 의미로 큐어와 셀을 합쳐서 큐로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큐로셀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고 하셨잖아요. 면역세포 치료제 쉽게 말해서 어떤 걸 뜻하나요? 예, 우리 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면역세포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과거에서부터 이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시도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CAR-T라는 T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제가 미국에서 허가가 되고 네. 아주 탁월한 항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시도들이 많아졌고 예. 그런 치료제들을 우리가 면역세포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CAR-T는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그 T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이렇게 좀 바꾼 그런 이제 면역세포를 말하잖아요. T세포를. 일단 CAR가 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이 큐로셀이 이제 이 CAR-T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 큐로셀의 CAR-T는 기존에 나와 있는 CAR-T와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CAR-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CAR-T는 이제 암 환자의 몸에 있는 면역세포, 특히 T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정한 암을 정확하게 추적해서 파괴시키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네. 다시 공장으로 보내면 면역세포를 공장에서 유전자 조작하고 다시 환자한테 보내는 그런 치료제인데요. 2017년 8월에 미국에서 처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CAR-T 치료제는 두 종류고요. 네. 그 두 종류가 두 종류의 암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암인가요? 하나는 말기 백혈병이고요. 예. 하나는 말기 림프종인데요. 다 말기네요. 네, 말기의 의미는 기존에 나와 있는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가 단 1회 투여로 예. 18명, 그러니까 80%의 환자들이 치료가 됩니다. 네. 백혈병에 대해서는요.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가 되고요. 어. 림프종의 경우에는 이제 14명 정도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가 되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치료가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혈액암 말고 고형암에서는 잘 듣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일부 혈액암 환자들에서는 또 치료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면역관문 수용체라는 것에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면역관문 수용체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면역세포의 표면에 일종의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할 때 이 암세포가 이 스위치를 눌러서 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위치를 중에 여러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저희가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없애서 좀 더 암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이제 CAR-T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걸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제보다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그 면역 관문 억제제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혼조 교수가 그 면역 억제제 개발 공로로 얼마 전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PD-1이랑 이 CAR-T랑 같이 병용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큐러셀의 전략은 그 PD-1 이니비터를 쓰는 게 아니라 CAR-T를 그냥 고가 드게끔 변형을 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맞습니다. 그 PD-1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발견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몰레큘인 TGC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없앤 CAR-T를 만들었더니 굉장히 시너지하게 암세포를 없애는 능력이 뛰어나게 향상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CAR-T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이제 CAR-T 치료제가 그 유펜의 칼준 박사가 개발한 이후에 거의 이제 항암 치료의 뭐 새로운 판도로 바꿀 것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림프종이나 이 백혈병처럼 주로 이제 혈액 안에만 이 CAR-T가 효과가 있고 아직까지 뭐 간이나 폐나 이런 심장과 같은 고용암에는 효과가 아직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큐러셀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 전략이 있는지. 네. 좀 전에 설명드린 저희의 차별화된 기술 자체가 오히려 혈액암보다는 고용암에서 잘 들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면역세포가 암에 의해서 면역을 억제되는 현상, 즉 방해받는 현상이 혈액암보다는 고용암에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암에서 면역 치료가 잘 듣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 면역관문 수용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하나의 기술로 전부 다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면역관문 수용체 억제 기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종양 미세 환경에서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을 시켜서 그걸 갖고 고용암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그 종양 미세 환경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이게 어떤 환경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영어는 이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고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암세포가 이제 덩어리를 이루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덩어리가 이루어진 그 암세포의 환경 안을 보면 산소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pH, 그러니까 pH도 굉장히 떨어지고 산도요? 산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넣어준 CAR-T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잘 그 환경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 그러면 고용암에서도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그 종양 환경이라는 건 특성 환경까지 고려해서 다양한 이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 큐러셀의 그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 혈액암이랑 고용암 이렇게 다양한 걸 진행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가장 앞선 파이프라인은 이제 백혈병과 림프종을 대상으로 하는 CD19 CAR-T라는 치료제인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에서는 허가가 났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임상조차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환자들이 중국이나 뭐 일본, 미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2년 반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식약처에 IND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시작하겠다라는 심사를 받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허가가 되면 아마 국내 최초로 이 CAR-T를 임상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이건 BCMA CAR-T라고 부르는데요. 다발성 골수종은 이제 지난 30년간 환자 수가 30배가 늘어난 고령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완치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역시 다발성 골수종도 CAR-T로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빨리 이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도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용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모세포종 그리고 폐암
이런 암에 대한 CAR-T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뭐 언제 임상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국내 최초의 그 CAR-T 임상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그 CAR-T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 꿈의 항암제라는 또 표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CAR-T를 너도 나도 다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CAR-T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CAR-T는 미국에서 허가된 지 이제 3년이 좀 넘은 아주 초기 제품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시장보다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 CAR-T의 특징이 기존 치료제와는 달리 어떤 암에 대한 완치의 기대를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치료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 또한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이 보여줬던 한계들이 명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은 아직 출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좀 더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연구가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2차, 3차 뭐 기술적인 진보가 있으면 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기술로 또 창출되기 때문에 네. 차별화된 기술을 갖는 기업들이 어떤 시장을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 CAR-T 치료제가 한 번 투여가 되면 한 5억 정도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비싼 비용인데 엄청 고가네요. 이게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가 된다면 뭐 어느 네. 정도 가격을 예상하고 계시나요? 많은 그런 질문을 받는데요. 네. 사실 약의 가격이라는 게 생각만큼 간단하게 결정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 사용한 연구비도 있고, 예. 뭐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고, 많은 비용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얼마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착오도 굉장히 적고 네. 앞선 주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를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로셀의 CAR-T 치료제 개발 소식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망까지도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앞서 임상 얘기도 하셨지만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해외에 비해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게 있다면요? 네. 이제 건강한 생태계라 하면 이제 기초 연구부터 그 기초 연구가 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것이 이제 건강한 생태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국내에는 이제 핵심 기술이 실제 산업화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미국이나 다른 선진 국가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 이런 바이오 벤처의 창업 붐이 일어나서 이제 기업의 그 오랜 기업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벤처 업계로 많이 오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험을 잘 살리면 우리가 산업화로 연결시키는 약한 부분을 잘 강화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술의 산업화를 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탕이 마련되길 바란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암 정복이야말로 의학계의 오랜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큐로스의 김건수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나 의료기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전화 한 통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1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14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자 부담으로 정부는 지자체별로 가입 가능한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 비례로 정해 해당 번호를 지역별로 고루 나눌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에는 전자출입명부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새로운 과학문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회 과학문화 혁신 포럼이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새로운 미디어에 적합한 과학문화 콘텐츠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매달 열릴 과학문화 혁신 포럼은 공상과학과 과학문화 전문 인력,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아리랑 위성 영상에 담긴 차량과 항공기 등 정보를 찾아내는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진대회에는 총 390개 팀 428명이 참여했으며 우수한 성능을 보인 인공지능을 개발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항우연은 이와 더불어 AI 기술로 아리랑 위성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위성 영상 데이터 가공업체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70대 노인의 경우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년층의 사별 경험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71살 이후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자는 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능력 저하 경향이 뚜렷했고 이는 은퇴가 인지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 이후 일을 하거나 자녀와 동거한 노인에게서는 인지 능력 저하가 특별히 관측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요즘 제법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춥고 기온 변화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습도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